네, 오늘 드릴 말씀은 민영화인데요. 무섭죠?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는 단어입니다. 저도 싫어하고요. 우리 국민이 치를 떠는 단어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의료 시스템이 그래도 보완할 점이 많긴 하지만 비교적 만족스럽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의료 민영화 참 무서운 단어입니다. 고위 공무원들, 정치인들, 대기업 임원들, 유명한 운동선수, 연예인 이런 사람들은 많진 않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문체부 고위 공직자가 보건복지부 동료를 통해서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수술 가능한 질병을 서울 아산병원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의사 없다 그러고 전공의들 다 나가 있어서 안 그래도 암 환자들 스케줄 밀려 있는데 나는 빨리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억울하죠. 그래도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일반 국민은 의사들에게 쏟아내는 그런 분노를 이런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쏟아내지 않나요? 고위 공직자이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된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얼마 전에 야당 대표라는 분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가신 적이 있죠. 이게 대한민국 의사들이 권력에 굽신거려서 권력자에게 특혜를 주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맞는 말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저렇지 않나요? 저런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도 덜 받고요. 감사도 수월하게 지나갈 거고 어쩌면 연구 개발비 지원도 더 많이 줄 겁니다. 의사들이 부도덕해서일까요? 힘 있는 자들의 특권의식 아닐까요? 그게 더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저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렇게 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시나요? 새치기 해서 순서가 빨라지는 거 말고 죽고 사는 문제라면 말입니다.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순서가 그래도 공정하게 지켜지는 현장이 의료 현장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SRT를 타도요. 특실이 좋아요. 물론 거기서 뭐 대단히 큰 차이가 있어서 나는 할 수 있고 너는 할 수 없고는 아니지만 그럼 1등석이나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데서 발생하는 차이는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의료 현장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뇌출혈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동시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코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응급실에 아니죠. 이제 삼성 서울병원은 이재용 거니까 응급실에 가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전화하셔가지고 코피 막을 사람 나오라고 했겠죠. 여튼 그렇게 같이 병원에 응급실에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 고위 공직자라고 하죠. 그 사람이랑 같이 왔어요. 그 사람은 코피가 난대요. 어떤 사람은 뇌출혈 환자고 의사는 누굴 먼저 치료해 줄까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6월 1일 날 위암 수술이 잡혀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모 국회의원이 치질 수술을 해야 된대요. 6월 1일 날 그때가 시간이 남는답니다. 의사는 누구를 먼저 치료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병의 중등도에 따라서 치료를 받는다는 원칙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몰지각한 어떤 인간이 새치기하고 특권의식에 쩔어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으려고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계획된 환자를 미루고 치료해주는 건 아니고요. 어쩌면 오프인 의사가 와서 해주든지 아니면 그날 스케줄 뒤에다가 추가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누구도 불만이 없고요. 해가 되지 않는 치료를 지금까지는 받아오신 겁니다. 지금에 와서 저는 민영화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국민 그 누구도 쉽게 떠오르지 못하는 단어를 현재 의료 현장이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의사로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거든요. 먼저 밝혀드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민영화 싫어합니다. 민영화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겠죠. 미국처럼 변할 거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민영화를 반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의 의료 시스템이 조금 애매하지만 너무나도 절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떠난 의료 현장은 현재 아비규환입니다. 중증의 질병에 걸리면 치명적이지만 사실은 흔한 병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병에 걸리지 않는 거죠. 유병률이 낮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 국민이 검찰청에 들어가 볼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죠. 마찬가지로 암 걸리는 사람이 특이해서 그렇지, 튀니까 그렇지, 옆에 있는 사람 대부분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릴 일이 별로 없는 거죠.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어느 대학병원에 가도 한 달이면 수술 받을 수 있는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암 수술도 그랬고요, 뇌 수술도 그랬고요, 허리 수술도 그랬고요, 어깨 수술도 그랬습니다. 지금 어떠세요? 대학병원 진료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의사인 저도 병원을 이용할 일이 있어서 지인 교수님께 전화하고 진료 볼 수 있냐고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하세요. 하물며 일반인 분들은 어떨까요? 지금 큰 병 걸리면 대학병원에서 예전처럼 한 달 만에 수술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의사들이 그리고 조금만 현 상황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리고자 했던, 그렇게 보충하고자 했던, 보완하고자 했던 죽고 사는 질병을 주로 다루는 바이탈과는 얼마 전 서울 백병원 소아과 교수님이 가운을 입고 수갑차고 호송차에 끌려가는 이유로 소아과의 지원은 완전히 끊겼거든요. 그런 사태가 바이탈과에는 그대로 재현될 것입니다. 그 노력하고 그 훌륭했던 고3을 졸업한 대학생, 그죠? 의과대학 학생들이죠. 6년을 공부를 했고 그 학생들이 절대 이렇게 홀대받았던 바이탈과를 다시 지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사태가 만약에 운 좋게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바이탈과를 기피과로 생각할 것입니다. 1,500명 정도가 증원된 인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2,000명이 증원이 되더라도, 아니 2만 명이 되더라도 정말 그 바이탈과에는 특단의 보상이 없고서는 우리가 3,000등부터 4,500등까지 의대를 오지 못했을, 그 해에는 의대를 오지 못했을 의사들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다시 민영화 얘기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길어야 6년에서 8년 정도 되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단시간 내 고갈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 수요는 늘어난답니다. 그리고 실제 늘어납니다. 근데 국가에서 보존해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거죠.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한없이 더 거둘 수는 없을 거예요. 정권마다 표 떨어지는 일은 안 하잖아요. 선거에서 질까봐. 근데 우리 정부와 그리고 우리 정부가 신임에 맞이하는 OECD 국가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건강보험료 많이 내요. 그리고 혜택은 우리나라보다 덜 받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의사들도 일 안 하면 병원에서 사표 수리도 안 해주어서 다른 일도 못하게 하고, 그죠? 지금 전공의들 당장 들어와서 일하라는 명령하면서 개인의 인권이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싸그리 무시되는 나라에서 공익을 위해 세금을 더 걷자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개인의 인권도 무시되는 나라에서 세금 좀 더 걷자고 하면은 내야 되지 않으실까요? 그때도 OECD 운운하면서 밀어붙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운영을 하는 나라에서 바뀌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사람으로 임기가 끝나고 바뀌더라도 똑같은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대한민국 정권은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밀어붙일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튼 이 고갈되고 말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겠죠. 대폭 축소된 급여진료 혹은 암이나 심근경색, 뇌출혈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응급이 아니고 경한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높이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은 그럴 만한 경제 대국입니다. 국밥 한 그릇이 저는 10,000원이 넘더라고요. 감기 진료 보면서 4,500원 본인 부담에 총액 15,000원 정도 진료비는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감기 진료를 보면 약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비인후과 같으면 코 안에 용종이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고요. 목을 봤는데 편도암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약만 딸랑 받고 받는 진료가 아니에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경험이 많이 쌓인 의사들은 의심하는 병들이 보이는 거죠. 경한 질환이 감기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무릎 연골 수술, 다리 골절 수술, 위장장애 있을 때 위장 내시경, 안검하수 있어서 쌍꺼풀 수술, 치질 수술, 편도 절제술이나 축농증 수술,
이런 치료들이 본인 부담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돈이 없으니까요. 건강보험이 재정이 파탄이 될 거니까. 부족하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도저히 돈이 없으니까 더 내라고 하면 표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민간 쪽에 이 공공에서 담당하던 의료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보험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예전에 패키지 정책, 의료 패키지 정책이 발표됐을 때 보험회사들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 사람도 아는 거죠. 그 사람들도. 원래 사실은 그 대기업들은 돈 잘 벌고 있었거든요. 대기업이 운영하는 사보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수익을 낼 겁니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내고 있는 실비보험 이런 거 생각하면 일반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대학병원의 경영 악화입니다. 얼마 전에 경희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의 경영 악화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봉급이 아주 적은 전공의들이 일주일에 100시간씩 당직 서면서 수익을 창출하던 대학병원에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니까 거기에 머무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행정직원 하물며 대학 교수들까지도 수익 보전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의료 수가라고 하는 거는 원가보다 더 낮게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하루하루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증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병원에서 말이죠. 이런 대학병원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번 기회에 많은 전공의들과 또 이 부분에 관심이 있던 일반 국민들도 아셨을 겁니다. 전공의들을 포함한 이 젊은 세대들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싸게 돌려야 흑자가 나는 구조였다는 거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망하는 대학병원이 생겨납니다. 그 병원을 국가에서 만약에 재정으로 보전하지 못한다면 여기도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네요. 그 안에 구성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병원이 망했는데 전부 해고되겠죠. 혹은 최근에 나온 것들을 보면 국가에서 사들인대요. 공공병원으로. 그러면 모 대학병원이 모 지역 의료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실제 망한 대학병원들을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병원으로 만든다는 소리도 많이 요즘에는 많이 들리고요. 그 안에 일하는 분들은 모두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니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 돈은 누가 또 냅니까? 세금으로 내야 되죠. 또 주변에 있는 공공병원들 한번 보세요. 국립암센터, 각 지역에 있는 의료원 한 번씩 방문하시나요?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병원에서 열심히 일할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굳이 그거를 할까요? 공공병원이 많아지면 보험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될 거라 의료비 자체는 저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거는 OECD 평균에 걸맞는 수술 및 진료 대기 시간을 견디셔야 할 겁니다. 공공병원이 많아진다고 해도 거기에 투여되는 만큼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는 여러 공공병원을 통해서 증명이 됐고요. 이때 그러면 우리가 그 의료 수요를 여기서 공공병원에서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아니면 늘어난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선택일 겁니다. 내가 공공병원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기다릴 건지, 아니면 조금 빨리 받고 싶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리고 싶어하는 신속함, 편리함으로 무장한 사보험을 이용해서 진료받을 수 있는 민간병원으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이 요구를 할 겁니다. 이제 의료가 민영화 돼도 된다고. 특히나 힘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요구할 겁니다. 그게 여론이 되면 당연히 민간병원이 허가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민간병원에는 누가 근무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시나요?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가의 78.4%밖에 보존되지 않는, 그래서 24시간 누군가는 몸을 갈아 넣든지 아니면 비급여라고 하는 치료, 혹은 옆에 딸려있는 장례식장을 호텔처럼 만들어서 수익이 나는 구조의 병원에서는 더 이상 수준 높은 의료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옆에 있는 민간병원에 명의가 취업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퀄리티의 치료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을 거고요. 이런 시스템이 또 우리가 신임에 맞지 않는 사회주의 의료의 대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시스템이기도 하거든요. 의사인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억울해하는 건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중증 질환에 걸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차별받지 않고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결과의 치료를 빠르게 받을 수 있었던 게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특히나 중증 질환이 걸리면 말이죠. 이제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셨을 겁니다. 아직도 부정하고 계실 수는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5년 후에 10,000명이 부족하니까 5년 동안 2,000명씩 늘리자라고 하는 거 말고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문과 출신의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쌓아놓은 큰 똥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한 걸음 두 걸음만큼 뒷걸음질 치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소리수미 민후과 이대웅이었습니다.